네,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세 번째 목차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나요? 공무원인데요.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사회복지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광주광역시에서 몇 명, 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몇 명, 또 전라남도 도에서 몇 명, 또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몇 명, 순천시에서 몇 명, 이렇게 미리서 몇 명을 뽑을 것인지를 공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뽑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소속과 어떤 업무를 맡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그래서 무슨 시 공무원, 무슨 군 공무원, 무슨 도 공무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겠죠.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광주시청으로 옮길 수 있나요? 소속을? 네,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 희망자가 한 명씩 있을 때 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 지방 정부에서 필요에 따라 어떤 인력을 확충하고 그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 사회복지직으로 많이 구분을 해요. 물론 일반 행정직 말고도 다른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보건직, 건설직, 전산직 이렇게 다 직렬이라고 하죠. 그 직렬제가 있는데 사회복지 전달 공무원, 사회복지 전달하는 그런 공무원은 대부분 행정직도 많이 담당을 합니다. 사회복지직도 하지만요. 원래 사회복지직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역사에서 나오지만 1987년도에 출발을 했고 2011년도에 사회복지직이라는 직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회복지 업무를 일반 행정직도 많이 봤었습니다. 네. 어쨌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급 이상의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과 졸업생들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이런 데 소속이 돼서 근무를 합니다. 네. 어떤 업무를 볼까요? 많은 업무를 봅니다. 저소득층 복지지원 관리, 자활지원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관리, 의료급여 관리, 사회복지시설 관리, 노인복지, 아동복지, 긴급복지, 공공복지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공공이 하는 모든 업무를 다 나눠서 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걱정이 돼요. 그 업무를 이들이 다 수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배워서 하는 거죠. 배워서도 다 해왔기 때문에 또 배워서 합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없으니까. 네. 연역을 좀 살펴볼게요. 1987년도에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최초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뽑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때는 공무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각 시군구청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7급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랄까 운이 좋았다? 뭐 공무원을 선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1992년도에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비로소 지금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단계까지 왔다. 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는 최고로 높은 고위직이 부의사관 3급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3급 공무원까지 굉장히 높은 직급까지 진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전에는 행정직이 사회복지직을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직도 상당히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다. 3급 공무원인 부의사관까지 갔다. 네,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계 분권화, 우리가 그냥 분권보다는 지역 분권화와 사회복지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떤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역이 자치가 되고 분권화가 되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치로 갈까요? 이렇게. 네. 지역 자치와 사회복지 과제. 여기도 이제 기왕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지역 사회복지 과제. 자, 가장 문제가 재정입니다. 재정.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중앙정부 비중이 더 큽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에 돈을 낸다? 세금을 낸다?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인 지방은, 부자인 지역은 어떻나요? 부자 지역이 되겠죠. 그런데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자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네, 지방자치 중에 예산이 없다, 세금이 부족하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잘 하려면 지방이 재정을 마련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체계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고향세?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세금을 낼 때 본인이 세금을 자기 고향에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자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역을 살리지 않으면 나라도 발전할 수 없으니까, 지역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지역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구는요, 인구가 3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대도시의 구를 보면은 100만 명이 넘는 구도 있어요.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공공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공무원들 우리 뽑았잖아요. 공무원들 뽑아서 어떤 일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다양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업무를 봐요. 그런데 좀 배우면 인사이동을 해버려요. 또 배워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공공복지 전달 체계가 과연,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공공복지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것들을 할 때 경력자를 좀 뽑아갔으면 어떻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회복지 시설 경력이 많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네. 뭔가 좀 희망도 있고, 뭔가 좀 뭐랄까, 그 현장 경력자들에게 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복지 전달도 더 전문성 있게 되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행정직과
일반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아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일반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을 구분을 하는데 이 업무를 비슷하게 봐버려요. 사회복지직을 뽑아놓고 일반 행정직 일을 시키고, 일반 행정직을 뽑아놓고 사회복지를 시키고, 물론 이제 공무원의 인사 규정상 어떤 한 업무를 오래 볼 수 없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부정부패도 방지하고 다양한 업무를 배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도 있으나 뭔가 좀 전문성인 것이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연습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 네.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네. 중앙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 역할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죠. 지방이 약하면 단점으로 소개를 했죠.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력 격차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 간 복지 수준이 평등하다. 재정력 격차가 존재해서 지역 간 복지 수준이 차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네. 두 번째,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원칙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포괄성 원칙, 포괄, 다 포함한다. 네. 다양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네, 다양한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 전문성,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만 있어도 전문가로 인정된다고 안 했지요. 권위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 권위는 뭐라고 했어요? 객관성이라고 그랬죠. 객관성. 네, 객관성.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문가다. 이게 필요한다는 것이죠. 혼자만 전문가면 안 되죠. 지속성, 네, 계속 지속된 거죠. 욕구 충족이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책임성,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접근 용이성, 네. 접근이 용이하냐, 네. 접근이 잘 전달됐느냐. 거리적인 것도 있었고, 아까 기억을 다듬어 보면 심리적인 것도 있었고, 또 정보도 있었고, 또 안내 이런 거 있었죠.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여기 있죠. 정보, 심리적 장애, 거리적인 것, 또 인력이나 자원도 부족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네, 설명했죠. 네. 네, 마지막 해결 문제, 토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결 문제. 우리나라 경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요.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죠. 특히 광주광역시는 6대 광역시 중에 꼴찌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네, 안타깝죠. 기초자치단체를 보면요, 정말 또 허무해요. 8.5%, 10%.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머지 90%를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이 지역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지역사회 복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광주광역시청에서 근무하는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한 TF팀의 공무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를 늘릴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찬반 토론입니다. 네.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 케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노인의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노인, 장애인 등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생활지원을 맞춤형 사례관리 실천 방법을 적용해서 지역사회
어울려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를 지향합니다. 탈시설화, 시설에서 돌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클라이언트를 돌본다. 그러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 정책, 보건 인프라, 돌봄 인프라, 인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지역복지 사업을 중앙정부가 다 부담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나요? 이 돈은 어디서 나서 할 거예요? 예산은? 네.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면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재정 부담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렇게 낮은 데 있었죠. 네. 이런 데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형평성이 안 맞니, 우리가 이기적으로 보이냐, 무임승차 아니냐, 배 아파 죽겠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자, 모든 복지 비용, 커뮤니티 같은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돼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돼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